여러분 안녕하세요. 탈북청소년 교육공동체 셋넷학교 교장 박상명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원림문화진흥회가 주최하고 원다문화센터와 셋넷학교가 공동으로 기획한 온라인 다문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원다문화센터 김대선 센터장님의 여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고통과 우울 속에 있습니다. 또한 폭염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희들이 다문화 포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해 주신 우리 최수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에 우리 이주민의 그런 삶을 가지고 연구하신 우리 오원한 교수님과, 또한 우리 셋넷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그동안에 박서연 교수님과, 또 이 자리를 함께 못했지만은 직접 우리 탈북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많은 그런 나름대로 어떤 고통, 또 나름대로 어떤 기쁨도 있으라고 믿지만 오늘 이 자리를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더욱더 좋은 온거를 보내주신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셋넷학교 우리 박상영 교장 선생님이 이 기본 행사를 이렇게 기획하는 데에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국 사회에 탈북인들이 한 3만 5천 명이 이렇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애환, 그분들의 그런 또한 나름대로 희망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오원환 교수님께서 자료에 의해서, 통계 자료를 위해서 우리가 제시해 주신 데에서 감사를 드리고, 또 깊은 그런 공감되는 부분들을 더 널리 이렇게 확산시켜서 사회 통합하는 데 이력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발제와 한 분의 그런 발표를 통해서 더욱더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이 전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통의 광장이 되고, 우리 다문화인들에게도 희망의 그런 광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다문화 포럼이 더욱더 진지하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상영이라서 그런지 제가 영화를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로스트 인 더스트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전염병과 같아서 대를 물려가면서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다. 가난 대신에 차별을 넣어볼까요? 차별은 전염병 같아서 대를 이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 편견은 어떨까요? 편견은 전염병과 같아서 대를 이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 분리는 전염병과 같아서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 오늘 포럼은 우리 사회 속에 있는 편견과 차별과 분리를 촘촘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럼은 경동교회 화해와 평화위원회, 다문화TV, 남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실 오원환 선생님은 현재 군산대 미디어 문화학과 교수이십니다. 오 교수님께서는 2003년부터 탈북 청소년들의 적응과 정착하는 삶을 영상에 담아오시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해주실 박서연 선생님은 문화인류학 박사이십니다. 셋넷학교에서 탈북 청소년들의 적성과 진로 탐색 교육을 돕는 커리어 스쿨을 다년간 담당해 오시면서 탈북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를 연구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산 지역에서 조선족 청년들과 만나고 이들을 관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지혜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소통을 이 길을 찾아보고 성숙한 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과 친절 환대 우정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게 된 오원환입니다. 제가 이 논문,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2018년도에 우리 샘여대학교 박상현 교장 선생님과 영국의 탈북민인 탈북민들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때 같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남한 주민들이 탈북민에게 정보다는 친절을 했으면 좋겠다. 정을 주기보다는 친절을 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정과 친절의 의미가 과연 뭘까? 라고 하는 부분을 그때 그 이듬해 이제 탐색적 연구를 먼저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년에 이걸 양적 연구로 좀 조사를 해서 좀 검증을 한번 해보자. 좀 양적으로 정과 친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의미화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자. 그러한 계기가 돼서 이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이 논문과 관련해서 제가 그 정과 친절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좀 개념적 정의를 내렸는데요. 탈북민의 민족적 의식의 정서적 체험이라는 특정 맥락 안에서 정은 한민족, 한결의 동포라는 민족적 유대와 민족적 자의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기대되는 정서의 언어적 표현이다. 이런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 정이 집단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재형 탈북민에게 그것은 민족 공동체 의식에 기반을 둔 일종의 동포와 유사한 개념인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이제 이 탈북민이 한국에서 경험했던 치열한 이 경쟁 사회인 한국에서 탈북민에게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한국에서의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하고 이기적이고 또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개념의 대척점에는 무관심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민족적 유대와 정비례하고 무관심과 반비례하는 것이 정의이며 이 정을 통해서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과 그 다음에 관심의 증대를 통해서 민족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 그것을 그 정의 정치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친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국과 영국에서의 탈북민의 경험적 인식이라는 특정 맥락에 한정하여 친절이라는 기표가 타민족, 타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주민의 문화를 인정하고 일상의 다양한 만남에서 기본적으로 우호적이고 친근한 예의와 태도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친절의 대척점에 차별과 냉대, 적대의 개념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문화주의 시각에서 분단 이후 한민족 내부의 차이를 인정하고 탈북민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친절함을 키우는 것, 이것을 친절의 정치학이다라고 개념화했고요. 이런 정과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연구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지만 중국 조선족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실증적으로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탈북민과 중국 조선족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들은 확장해서 한번 중국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와 관련해서 또 선행 연구로서의 의미 있는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양용자 선생 같은 경우는 다문화와 민족주의의 양립이라고 하는 그것이 양립을 위해서 차별과 억압의 근원인 폐쇄적 민족주의나 분단 민족주의가 아니라 성찰적 민족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이 성찰적 민족주의는 민족의 이익보다 근원적인 수준에서 국민의식의 변화를 포함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통일국가에서의 어떤 세계사적 역할까지 포함하는 이런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또 박형빈 선생은 이제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그 경우 민족주의가 생존과 통일을 위해서 정당성을 지니며 통일이라는 과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문화 시대의 한국식 민족주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정미 선생은 민족 정체성과 혹은 민족 소속감과 국가 소속감의 그 의미들을 구분하면서 민족 소속감이 강한 사람들이 타인종, 타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민족 소속감, 민족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국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국가 소속감이 오히려 타인종, 타민족에 대해서 더 폐쇄적이더라. 따라서 이 다문화 사회에서의 민족주의가 반드시 다문화와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척점에 서 있는, 그래서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주장한 바 있고요. 심상우 선생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정치와 경제적 차원 이전에 윤리적 차원에서 살펴봐야 하며 통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참된 평화의 길을 낼 수 있으며 그래서 이제 레비나스와 데리다가 제기한 환대와 우정을 통해서 그러한 참된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심상우 선생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탐색적 연구에 이어서 정과 친절의 정치학 이후에 환대 혹은 우정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모색이 되어야 되겠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대를 통해 인간 주체의 진정한 자기성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는데요. 여기서 주체의 주체성은 타인과의 윤리적 관계를 통해서 성립되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 즉 환대로서 의미를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레비나스와 이제 절친한 관계에 있던 데리다, 이 철학자 데리다는 레비나스의 이 무조건적인 환대가 사실 현실 사회에서는 너무나 이상적이고 실현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무조건성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근거한 환대 이 개념으로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환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색해야 보다 현실적인 환대의 의미를 우리가 일으켜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우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칸트의 도덕적 의무감이랑도 이제 좀 다른데, 예컨대 이제 칸트의 도덕적 의무감을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의무감에서 준다면 그 선물은 이미 교환 조건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이 우정은 모자 관계로도 살필 수 있는데, 물론 어떤 그 모자 관계에서도 조건적 교환의 가치도 있겠지만 사실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이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관계가 이제 모자 관계에서는 어머니와 자식 관계에는 그런 관계가 있죠. 이 비대칭적인 불균형이 이 환대의 법칙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로 퍼주기식 정책을 일관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많았고요. 통일이 되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한의 경제적 부담이 클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요. 탈북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새나가고 있다, 축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사실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조건적 환대로 나아가는 길도 대단히 어렵겠다라는 사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금년에 그 서면 인터뷰와 작년에 진행했죠. 서면 인터뷰와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21개의 그 리커트 척도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10여 개의 명목 척도로 이제 이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석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분석의 목적은 재형 탈북민이 한민족, 그다음에 한국 혹은 한국 사회, 남한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러한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그 재형 탈북민에게 한민족으로서의 가장 벅찬 감동을 느꼈던 공간과 순간 혹은 계기를 물었습니다. 공간을 물었을 때는 한국, 탈북 후 중국, 탈남 후 영국, 그 다음에 북한의 순으로 응답을 했고요. 이때 벅찬 감동을 느꼈던 공간으로 한국을 이야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비법 체류자로서, 우리가 불법 체류자라고 하죠. 중국에서의 비법 체류자로서 머물다 보면 신분상의 어떤 불안함 때문에 대단히 위축되어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오면서 비행기 속에서 이제 승무원이 건네는 한국말을 통해서 내가 이제 드디어 한국말로 소통이 가능하고 내 신분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 또 이 주민등록증을 하나원의 교육을 받은 이후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으면서 내가 한민족으로서 국민이 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 속에서
민족으로서의 어떤 벅찬 감동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제형 탈북민들은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이제 탈남한 그런 탈북민들인데요. 이분들에게 이제 탈남 이유를 물었습니다. 탈남 이유를 물었었는데 새로운 꿈과 희망에 도전하는 게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고요. 그다음 미래의 경제적 불안, 남한 주민과 비교해서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 한국 사회의 냉대와 차별, 그다음에 선진국의 사회복지 혜택 등의 응답이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새로운 꿈과 희망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원인이 그 배경이 있다 이렇게 말한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 모든 명분들을 통틀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명분으로서 제시하기 좋은 그런 응답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탈북민이 탈북하고 중국에서 또 제3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또 한국으로 오고 이런 어떤 그 이주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그 디아스포라의 어떤 이주 과정 경로로서의 디아스포라의 어떤 영향을 받은 그래서 마치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편도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어떤 그 선진국을 쫓아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국가인 영국을 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그러면 한국에서의 삶보다 영국에서 삶이 뭐가 더 좋은가라는 걸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탈북민에 대해서 차별 없고 누구나 평등한 다문화 사회가 가장 많은 응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의료 및 자녀 교육과 양육 등에서의 사회복지 혜택, 치열하기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삶 이런 순으로 응답을 했는데 탈북민들이 실제로 영국에서의 삶이 한국에서의 어떤 경제적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가 영국에서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이 느끼는 어떤 마음의 안정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것은 한국을 떠날 때 같은 남한 주민,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과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을 영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형 탈북민이 느끼는 현재의 민족적 감정으로 친근함, 동질감, 자부심, 특별히 없다, 책임감 등의 이제 응답이 나왔고요. 다행히 적대감이라고 하는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 남한 주민에게 느낀 민족적 동질감은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영국에서 오히려 이 민족적 동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은 이주민 신분으로 남한 출신의 교포나 북한 출신의 교포나 똑같이 코리안으로 묶인다라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크게 느끼지 않으면서 민족적 동질감을 더 크게 느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형 탈북민이 보기에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이념들이 중요할 것인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념들을 물어봤을 때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민주주의, 다문화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순으로 응답을 했는데 여기서 민족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다분히 여기서 애초에 이야기했던 또 이 한민족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제형 탈북민이 정보다 친절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탈북민이 정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혹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민족주의나 공동체주의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21개의 문항을 가지고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보통이다, 매우 동의한다 이 5점으로 척도 분석을 했는데요. 이 중에 이제 4점 이상의 매우 동의하는 쪽에 있는 문항들만 좀 간략히 살펴보면 한국은 치열한 경쟁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한민족 수호를 위해서 이 북한 탈북민 역시도 의무감을 대단히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통일을 위해 민족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며 탈북민이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탈북민으로 한국 사회에서 구분되는 것 이걸 거부하고 한국은 개인주의가 심하며 남한 청년의 통일 의지는 약하다 이런 이 응답들이 대단히 동의하는 문항으로 나타났습니다. 21개의 문항 중에 이 21개의 문항들의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인 분석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크게 4가지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역 탈북민의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공통 요인으로 민족 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거론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민족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한민족의 어떤 개념이나 또 역할, 기능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민족수의 의무라든지 통일 과정에서의 가교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에 해당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공통 요인으로 많이 나온 것은 이제 한국 현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한국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주의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국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냉전 이후의 반공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최근 들어서의 신자유주의라든지 이런 시각에서 탈북민이 경험하는 현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고 그것을 저는 이제 한국 현실이라는 말로 명명을 했고요. 세 번째 공통 요인으로는 한국 지향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탈북민이 지금은 북한에도 남한 사회에 대한 어떤 탈북민의 삶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만 초반만 해도 한국에만 가면 2층 집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한국은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미디어에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너무나 부자이고 잘 살고 그래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나도 한국에 가면 성공해서 여유로운 삶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된 그런 요인들을 한국 지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 공통 요인은 민족 현실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 민족 현실과 한국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엄격히 구분하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탈북민이 생각하기에 한민족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주민은 탈북민에게 별로 친절하지 않다. 그다음에 동포애가 빈약한 편이다. 이런 응답들이 아마도 이 민족 현실과 관련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긍정적 의미로서의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탈북민이 느끼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민족수의 의무와 통일을 위한 공동체의식, 탈북민의 통일의 가교 역할 등에서 높은 정도를 보이는 그래서 남한 주민과의 민족적 연대감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민족 지향이라고 하는 요인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이 긍정적 의미로서의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부정적 의미로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탈북민에게 같은 한민족이라는 차원에서 정을 주면서 사실은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도에 지나친 무례한 질문을 준다거나 금방 정을 주는 듯 하다가 금방 이제 모른 채 하는 무관심해지는 그래서 상처를 주기 쉬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정적 의미로서의 정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통 요인으로 봤을 때 민족 현실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북민이 느끼는 정의 온도차는 사실 탈북민은 이제 뭐 북한에 있을 때 이 민족이라고 하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일상적인 의미로서 인식을 했는데 한국 사회에 오면서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체감이 이게 잘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이동 과정에서 그다음에 한국 사회의 정착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의 인식이 이제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변화들 속에서 경험되는 한국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 예컨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무시와 차별을 받는다든지 또 탈북민이라는 신분이 노출이 되면 갑자기 익숙한 사이가 어색한 사이로 바뀐다든지 그 다음에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으로 이제 느낀다든지 스스로 이런 것들, 이런 한국 현실이라고 하는 요인들이 불친절로 인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제형 탈북민이 이야기했던 정보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형 탈북민의 경우 한국인의 정보다 영국인의 친절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했고 깊은 정을 나눠서 상처받기보다는 친절함으로 서로 즐겁게 오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적어도 한인 교포사회에서 한민족은 정을 느끼지는 못해도 교포사회에서 특별히 정을 느끼지 못해도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대단히 제형 탈북민이 느끼는 친절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환대와 우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확장해서 사실은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의 정책적 수행이 오히려 탈북민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에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숙한 시민사회로의 발전 이것이 사실은 전제되어야 한다. 정을 위한 정책
그다음에 친절을 위한 정책, 이런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사회 자체가 성숙해지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형 탈북민은 탈북민에게 정과 친절을 베풀기 전에 우선해야 될 것은 탈북민에 대한 존중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존중이 없는 정과 친절은 측은지심 혹은 일방적인 본인 만족으로 베푸는 가치없는 베품이며 때로는 탈북민을 무시하는 거로 생각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과 친절 이전에 존중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존중이 제가 여기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환대의 순수성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존중을 바탕으로 정과 친절이 실천되어야 된다는 환대 혹은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면서 인류적 실천이 되면서 정과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적인 어떤 실천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국적을 소유한 동포의 수는 재작년 기준으로 한 90만 명 정도 이르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조선족입니다. 조선족 역시 이 이중 정체성, 그러니까 조선족 역시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국가 정체성으로 볼 때 중국 국민이라고 하는 점, 이런 어떤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탈북민에게서도 사실은 그런 다중적 정체성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거기다가 이 한국 사회에서의 조선족의 경우는 그 전에 어떤 소수민족으로서의 민족성과 중국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성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오면 다양한 경험들로 제3의 정체성들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탈북민에게서도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탈북민에게도 내가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 부정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온전한 어느 하나의 정체성을 갖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조선족과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방 이후 냉전 시대의 남과 북이 각각 민족 정체성, 국가 정체성을 형성해 왔듯이 조선족 역시 오랜 150년간의 어떤 그런 다름 속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또 한민족, 한국 사회, 남한 주민에 대한 어떤 인식과 태도 역시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중국 조선족을 위한 이 연구 정과 친절, 환대, 우정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다 확장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빠르게 발표하지 않나 싶었는데 여기서 제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오은환 선생님의 정말 흥미로운 발표를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은환 선생님께서 2008년과 2018년에 두 차례 또 영국을 방문하시면서 느꼈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담아내신 어떤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정과 친절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이제 세 가지 정도를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하나는 이제 위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좀 관계성이라는 측면, 또 세 번째는 성찰성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위치라는 부분인데요. 선생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제 같은 어떤 탈북을 하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 그리고 영국에 있을 때, 또 같은 한국이지만 서울에 있을 때와 또 원주에 있을 때, 세네대학교가 이제 걸어온 여정이기도 하죠. 또 남원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위치라든가 그 사람들을 둘러싼 어떤 조건과 환경, 또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러한 논의를 좀 더 생산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려면 이런 어떤 위치의 변화와 동시에 어떤 개념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국인이라는 것, 혹은 민족이라는 것, 또 공동체라는 것,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이 탈북한 친구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보여지지만 영국에 갔을 때 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가 되고, 또 집단 간의 소통과 또 집단 내의 소통, 그 관계 맺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들을 직접 관찰해 주셨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러한 어떤 개념들이 20년 전 그리고 50년 전 또 현재에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우리가 현재를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현재에 있어서 다문화주의라는 것 혹은 민족주의라는 것 또 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좀 논의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생산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일단은 선생님께서 그 정과 친절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굉장히 반가웠어요. 저도 최근에 그 정동이라는 개념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감정이라는 문제가 실제적인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어떤 제도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이라는 부분과 친절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인 영역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이렇게 사회과학적으로 해주셔서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정의라는 부분은 선생님께서는 어떤 동일민족이라는 측면에서 느껴지는 감정으로 또 개념화를 해주셨고 친절이라고 한다는 부분은 그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데에서 오는 어떤 배려심, 예의 그리고 차별 없이 또 적대감 없이 대하는 것 이렇게 이제 개별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히 그 지금 한국에서 이주민이 200만이 넘는 이제 그런 현실을 고려를 한다면 어떤 정의라는 감정보다 우리가 친절히 포괄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또 넓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가능성들이 또 잠재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덧붙여 해봤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어떤 주변성의 위치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이야기를 써봤는데요. 오원환 선생님께서도 이제 이 탈북민들이 어떤 주변과 경계에 있는 이주민으로서 자기가 발견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으로 또 해석해내고 또 성찰하는 그러한 이제 현장들을 또 읽어내셨는데 특히 그 미국에서 뭐 흑인 페미니스트로 활동을 하신 이제 벨 훅스라는 선생님은 그 주변에서 중심으로라는 의제를 놓고 그 주변성이라는 위치가 전체를 오히려 간파해낼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부에 있는 약자가 어떤 가난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분리라든가 이런 어떤 약자의 경험에서 그것이 약자의 경험으로만 낫지 않고 오히려 중심부를 바꾸어내는 힘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어떤 주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그 중심부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떤 주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좀 대다수의 이주민들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주류 집단으로서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남한 거주민들과 어떻게 교류를 하고 또 집단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사회적인 배제에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또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안산시에서 이제 뭐 청소년들도 만나고 또 다양한 이주민 집단들을 만나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또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에서 제가 일단은 그 한국 사회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다문화 집단 혹은 뭐 남한 사회의 어떤 단면 혹은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이라는 공간 혹은 한국인이라는 사람들이라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일면화되고 좀 단순한 어떤 재현들, 단순한 개념들만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이 친구들의 경험을 통해서 좀 제가 느꼈던 바인데요. 일례로 한 친구는 베트남에서 온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대학원을 한국에서 다니면서 재래시장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한국에 별로 남지 않은 공간이죠. 재래시장에서 처음에는 좀 뭐 장을 보러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러한 의도로 재래시장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가서 그 의외의 어떤 만남들을 하게 됩니다. 재래시장에서 물건들을 파는 이제 상인 분들을 만나시면서 자기가 만난 어떤 한국인들, 특히 20대, 30대의 한국인들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생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을 만나면서 아, 이 사람들도 한국인이구나. 그리고 나와 굉장히 통하는 측면이 많구나.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재래시장을 방문하면서 나는 항상 고향을 가는 심정으로 재래시장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을 보면서 또 이 사람에게 한국인이란 또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다른 그 동포 4세대인데 이 친구는 이제 우즈벡 출신이에요. 그 자마 씨는 어머니가 고려인이라서 이제 대학생으로서 여기서 유학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인들과 굉장히 스스럼 없이 잘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특히 이야기한 이제 되게 재밌는 공간이 언어 교환 앱이었어요. 언어 교환 앱을 통해서 한국 친구들의 어떤 문화와 한국 친구들의 사고를 정말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언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동등하게 한국어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뭐 익히기도 하고 또 한국의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또 교류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의 장래 희망은 이제 안산 원곡동이 굉장히 그 다문화 밀집 지역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지금 하나도 없는 것이 외국어 학원이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 안산시 원곡동에서 외국어 학원을 자기가 최초로 경영해 보겠다라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공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한 가지 사례는 조선족 2세인 영희 씨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는 부모님이 이제 일찍부터 남한에 정착을 하셨죠. 동포로 정착을 하셨는데 영희 씨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 다문화 센터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프로그램을 접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연령대, 또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언어도 굉장히 빨리 익혔다고 해요. 보통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한국 사람이 많은 곳에 이민 가지 마라. 그러면 영어가 늘지 않는다. 뭐 이런 저희 유학생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중국어를 쓰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공간에서 오히려 다국적 친구들을 만나면서 한국어로 소통을 하고 한국 문화가 무엇인지 서로의 어떤 공통된 뭐 그런 상들을 좀 만들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떤 한국을 이루어가는 한국적인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산이 자기에게 제2의 고향이다. 그리고 안산에서 자기가 이제 여러 이제 관계들을 맺고 하면서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 있는 오빠와 이 안산에 있는 이 지역 시장을 연결해서 중국 시장을 상대로 하는 그런 이제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지금은 중국에서 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간단하게 좀 알려드렸는데 이 친구들의 경험들을 통해서도 사실 보면 저희가 만나는 한국이라는 공간 그리고 한국인의 이미지 또 다문화 사람들, 다문화 집단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과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제가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앞서 말했던 어떤 주변성이라는 문제 그리고 관계성이라는 문제에서 이 이야기들을 다시 좀 엮어보자면 그 성숙한 사회 통합을 저희가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하나의 모습 뭐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또 다양한 어떤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어떤 상호 문화적인 소통들을 이루어내면서 정말 다른 그림들을 이미 한국에서 많이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또 아주 조용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어떤 교류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들도 들었고요. 또 이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주변성이라는 위치에서의 중심을 간파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러한 힘이 어떤 우리 한국의 공간 자체를 좀 더 넓혀내고 또 저희의 어떤 뭐 민족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어떤 뭐 지역 집단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영역의 의미들을 더 확대시켜내고 또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이냐 친절이냐 선택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발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정학적인 힘의 논리 속에서 생존해야 되고 자강을 하기 위해서는 성찰적 민족주의로서의 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가면서 연대와 공존을 가꾸기 위한 우정, 그 차원의 친절은 이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민은 정이냐 친절이냐 하는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정과 친절을 일상 속에서 조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